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 손에 들린 것은 낡은 통장 뭉치와 빛바랜 편지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원망 섞인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독한 짠순이로 살며 자식들 가슴에 대못만 박던 엄마였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텅 빈 집, 찬바람만 감도는 안방 장판 및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이 기록들은 제가 40년 넘게 알고 믿어온 엄마라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따뜻한 사랑의 고백 대신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아이들의 이름과 절박한 사연들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너클 잃은 채 통장 잔고를 확인하더니 비명을 지르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그토록 인색하게 굴며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조차 아까워하며 모았던 그 돈들이 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제야 추악한 진실이 아닌 고결하고도 시린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미쳤어? 진짜 미쳤던 거야? 동생의 절규가 텅 빈 집안을 울렸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지난 30년간 단 한 차례의 걸음도 없이 어딘가로 송금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체 대상은 희망복지재단, 심장병 어린이 후원회, 이름 모를 환아들의 수술비. 우리 남매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출을 알아보고 결혼 자금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며 엄마에게 매달릴 때도 엄마는 나는 돈 없다.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던 그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시장 구석에서 나무를 팔아 모은 돈을 당신 노후를 위해 꽁꽁 숨겨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지독한 노인네라고 생각하며 증오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도 그 흔한 소고기국 한 사발 끓여주지 않고 물에 만밥에 쉰 김치만 내놓던 엄마. 올케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축하금 1,000원 한 장 주지 않아 집안 싸움을 만들었던 그 고집불통 할머니.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이 가슴 아프고도 따뜻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세상에 숨겨진 사랑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늘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수십 통의 감사 편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당신은 우리 아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편지마다 적힌 날짜들은 우리가 엄마를 수전노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그 모진 세월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구멍난 양말을 10번이나 꿰매 신으면서도 다해진 속옷을 바느질해서 입으면서도 그토록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끔 혼자 거실에서 가계부를 보며 입가에 띄우던 그 알 수 없는 미소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미소는 자식들을 굶겨서 번 돈을 쌓아두는 탐욕의 미소가 아니라 죽어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안도감과 기쁨의 미소였던 것입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겪는 작은 불편함보다 오늘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하면 숨이 넘어가는 아이들의 생명이 더 급하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나쁜 엄마로 불리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엄마의 유품 상자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 남매를 향한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확인하는 순간 저와 동생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의 이 지독한 이중 생활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국과 감동을 동시에 가져다 줄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늘 돈이라는 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희 남매를 키우셨으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건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절약은 어린 마음에도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콩나물값 100원을 깎기 위해 상인과 얼굴을 붉히며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였고 식당에서 옆 테이블이 남기고 간 반찬은 창피할 정도로 싹싹 긁어 미리 챙겨온 검은 봉지에 담아 오셨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다른 친구들은 화려한 3단 도시락에 맛있는 김밥과 과일을 펼쳐놓고 웃음꽃을 피울 때 저는 엄마가 싸준 눅눅하고 터진 김밥 한 줄이 너무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어서 혼자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때 엄마는 본인을 위한 옷 한 벌 사지 않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누렇게 변한 와이셔츠를 제멋대로 줄여 입은 채 학교 운동장을 누비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고맙기는커녕 너무나도 싫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섭고 끔찍했던 건 엄마가 온몸으로 풍기는 그 지독한 궁상맞음과 구질구질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준비물로 찰흙과 도화지를 사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엄마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낡은 가계부만 뚫어지게 뒤적거리셨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엄마는 결국 안방 장판 밑에서 꼬깃꼬깃해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때 엄마의 눈빛은 마치 살점이라도 떼어주는 사람처럼 비장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제 귀가 따갑도록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단호하고 차가운 말투에 저는 서러움이 북받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사랑스러운 딸이라기보다 그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축내고 돈을 갉아먹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자식이 예쁘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사 먹인다는데 우리 엄마는 제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두부에도 단백질이 많다며 시장에서 사온 덤으로 얻은 콩비지만 한 속 끓여주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이 입는 브랜드 운동화나 예쁜 가방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동네 헌옷수거함 근처를 서성이다 가져온 것 같은 옷들을 제 몸에 대보며 아직 멀쩡하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을 당할 때마다 엄마를 향한 증오를 키웠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취직해서 돈을 벌면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아니, 엄마에게 단돈 10원 한 장 주지 않겠다고 매일 밤 일기장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거실불을 끄고 달빛 아래서 돋보기를 쓴 채 가계부 맨 뒷장에 깨알같이 적어 내려가던 그 이름들의 정체를 말입니다. 엄마는 우리가 잠든 사이 낡은 양말에 구멍을 꿰매고 또 꿰매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그 귀한 돈들을 실어보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그토록 서슬퍼런 칼날 같았던 그 돈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가느다란 밧줄이었다는 것을 어린 저는 꿈에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제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저는 일부러 엄마에게 내복 한 벌 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냉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축하한다는 말 대신 이제 돈 벌었으니 내 앞가림 내가 하고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보내라는 말부터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로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가 요구한 그 생활비들이 어디에 쓰일지, 그리고 그것이 훗날 저를 얼마나 큰 부끄러움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지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훨씬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저와 동생이 직장을 잡고 제법 앞가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엄마의 기괴한 이중생활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실 법도 한데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구석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나무를 씻느라 엄마의 손등은 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제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냈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보내드리는 용돈은 받는 즉시 통장에 넣으셨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소고기 한 점 구워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간 자식들에게 엄마가 내놓는 것은 늘 시장에서 팔다 남은 시든 배추로 끓인 국과 짠지뿐이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먹고 싶다는 손주들의 투정에도 엄마는 애들 버릇 나빠진다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늘 나는 배부르니 너희나 많이 먹어라 하시며 본인은 물에 만밥에 쉰 김치만 드시는 모습이 예전에는 희생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독한 집착으로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맘 먹고 엄마에게 백화점에서 산 고급 모직 코트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얇은 손바지에 낡은 패딩만 입고 다니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안쓰러워 제 월급의 절반을 털어 큰맘 먹고 산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것 좀 입고 다녀. 남을 팔 때 입지 말고 동네 모임 갈 때라도 입어. 제 당부에 엄마는 알겠다며 코트를 장롱 깊숙이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엄마 집에 갔을 때 그 코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코트가 어디 있냐고 묻자 엄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환불해서 저축했다. 옷이 다 무슨 소용이냐. 돈이 있어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의 진심 어린 성의를 단번에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엄마가 너무나 차갑고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사람이 왜 그래? 내가 엄마 돈 없어서 이거 사준 줄 알아? 엄마는 자식 마음보다 돈이 더 중요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엄마는 문 밖으로 나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엄마의 구분 등은 여전히 무언가를 가계부에 적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마는 이미 유명한 독종이었습니다. 수억 원대 건물을 살 돈을 모으고 있다는 둥, 자식들 몰래 사채를 쓴다는 둥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은 엄마를 아예 돈 귀신이라 부르며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대체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려고 저렇게까지 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 돈을 우리에게 주려고 저러시나 하는 속물적인 기대도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태도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발장 구석, 10년도 더 된 낡은 고무신 밑바닥에 숨겨진 낡은 영수증들과 입금 확인증들을 말입니다. 엄마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돈들은 사실 엄마의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인색함을 비난하며 비싼 외식을 즐기던 그 시간에도 엄마는 당신의 생명과도 같은 돈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실어 나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의 그 저축이 향하고 있던 진짜 목적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냉랭하고 위태로운 관계가 이어지던 중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올케를 데려왔습니다. 올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유복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였고 그런 올케에게 우리 엄마의 짠순이 면모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갈등의 서막은 상견례 자리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엄마는 평소 입던 물 빠진 재킷을 입고 나타나셨고 메뉴판을 보더니 가장 저렴한 코스 요리를 고집하며 지배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올케 부모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테이블 밑으로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올케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로서 금반지 한 돈쯤은 해줄 법도 한데 엄마는 병실에 오면서도 빈손이었습니다. 대신 시장 바닥에서 사온 듯한 비닐봉지 속 촌스러운 아기 내복 2벌을 내미셨을 뿐입니다. 올케는 그날 조리원에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대체 그 많은 돈을 다 쌓아두고 뭐 하실 거냐고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제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올케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남들 하는 만큼만 해. 그 돈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야? 제가 소리를 질러도 엄마는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동네 시장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엄마를 흉보았습니다. 저 노인네 통장에 수억은 있을 텐데 자식들한테는 10원 한 장 안 쓴다며? 지독한 독종이야. 자식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걸. 그런 소문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엄마를 설득하려, 아니 제발 평범하게라도 살아달라고 사정하려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같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남는 돈은 하나도 없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산다.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나무를 팔아번 돈, 아버지가 남긴 연금,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쥐어준 용돈까지 합치면 분명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혹시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빚이라도 있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엄마가 치매라도 걸려 어딘가 산속에 돈을 묻어두고 잊어버린 게 아니냐는 허무맹랑한 추측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이해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저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라고 규정짓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돌아오던 엄마가 골목길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마주한 엄마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발에는 여전히 구멍난 양말이 신겨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나물물이 시커멓게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너무 과로하셨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두고 왜 이렇게까지 사셨는지, 왜 자식들 앞길에 집만 남기고 이렇게 가버리시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제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낡은 집, 그 집안 어딘가에 분명히 그 돈의 행방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동생과 올케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욕망과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그리움이 아니라 정체 모를 거대한 돈의 행방뿐이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밤 누군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은 기묘할 정도로 쓸쓸했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 온 사람들은 엄마의 지독한 짠순이 면모를 안주 삼아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는 저와 동생, 그리고 올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인색하게 굴며 모은 그 돈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그 돈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동생과 올케는 엄마가 남겼을 숨겨진 재산에 대해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시장에서 30년을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낸 용돈에 아버지 연금까지 하면 적어도 몇 억은 있어야 정상이에요. 올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엄마의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작은 집은 엄마가 평생을 버틴 요새 같았습니다. 올케는 눈에 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밑, 싱크대 하부장, 심지어 베란다에 놓인 낡은 장독대 속까지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구멍난 양말 뭉치와 누렇게 변한 러닝셔츠, 그리고 10년도 더 된 낡은 가계부들 뿐이었습니다. 동생은 허탈한 듯 먼지 쌓인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는 거야? 그 고생을 하고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정말 빈털털이었던 거냐고. 그 목소리엔 엄마에 대한 연민보다는 본인이 손해를 보았다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엄마의 결말이 고작 이런 폐허 같은 집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안방 한 구석, 옷장 옆 장판 밑이 유난히 볼록하게 솟아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판을 걷어냈을 때 거기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두꺼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올케와 동생이 눈을 빛내며 제 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엄마의 보물 상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생을 숨겨온 금괴나 현금 뭉치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를 풀었을 때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은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건의 낡은 통장 뭉치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편지 수백 통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0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거액의 돈이 어딘가로 이체된 기록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심장병 어린이 후원회. 이게 다 뭐야?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니 우리가 준비물 살 돈이 없어 쩔쩔매던 그 어린 시절에도 엄마가 선물 받은 코트를 환불해 저축했다던 그 비정한 날에도
엄마는 그 돈을 당신의 통장에 쌓아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들은 엄마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수술비로, 부모 없는 아이들의 학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를 모두 합치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돈 귀신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돈을 단 1원도 당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바쳐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넋이 나간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의 이중 생활은 우리가 생각했던 추악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도 거대한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그 헌신의 깊이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 뭉치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낡은 사진과 그 뒤에 적힌 엄마의 메모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의 이 말도 안 되는 희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지를요. 장판 밑에서 꺼낸 낡은 보자기 속에는 엄마의 30년 세월이 통장 뭉치가 되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올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하나를 낚아채듯 가져가 펼쳤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서 거대한 적금이나 땅 문서라도 나오길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통장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올케의 입술이 가련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는 엄마가 우리를 위해 남겨둔 재산이 아니라 엄마가 평생을 바쳐 세상으로 흘려보낸 돈의 흔적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는 매달 일정한 날짜에 수십만 원, 때로는 100만 원이 넘는 거액이 어딘가로 이체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체 대상은 희망복지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본부, 희망보육원 후원금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통장의 발행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무려 30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홀로 나무를 팔기 시작했던 그 지독했던 가난의 시작전부터 기록은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준비물 쌀 돈이 없어 친구들 눈치를 보며 쩔쩔매던 그 서러운 시절에도 엄마는 당신의 자식보다 더 급한 생명이 있다며 그 피 같은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선물한 코트를 돈이 아깝다며 환불에 저축했다던 그 비정한 날에도 엄마는 그 환불금을 자신의 통장에 넣은 게 아니라 이름 모를 아이의 수술비로 입금하셨던 겁니다. 통장 맨 뒷장에 적힌 누적 금액을 계산해 보던 동생이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엄마 미쳤어? 우리한테는 그렇게 지독하게 굴더니 남의 자식들한테 이 수억 원을 다 줘버렸다고? 동생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에 놓인 편지 뭉치들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보낸 돈으로 생명을 구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보낸 피눈물 섞인 감사의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이름 모를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고 이제는 운동장을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 속에서 엄마는 우리가 알던 독종 짠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얼굴 없는 천사였고 누군가에게는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먹이고 구멍난 양말을 신기던 분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거금을 아낌없이 내놓고 계셨던 겁니다. 올케는 더 이상 돈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낡은 편지들을 읽으며 멍하니 벽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비싼 외식을 하고 좋은 차를 타며 엄마를 부끄러워하던 그 시간에도 엄마는 시장 구석 차가운 바닥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그 아이들의 내일을 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엄마의 그 이해할 수 없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저는 편지 더미 가장 밑바닥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는데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서툰 글씨로 우리 남매가 평생을 두고도 갚지 못할 죄책감이 담긴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그토록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이 길을 멈출 수 없었는지 그 처절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편지 더미 가장 밑바닥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사진 한 장과 엄마의 서툰 필체가 담긴 메모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젊은 시절의 엄마가 낯선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눈물 자국이 번져 군데군데 글자가 흐릿해진 엄마의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사지가 멀쩡하니 어떻게든 살겠지만 이 어린 것들은 오늘을 못 넘기면 내일이 없다. 내 자식들한테 죄 짓는 마음으로 오늘도 보낸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애미가 못나서 너희 가슴에 못만 박는구나.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돈을 아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새 옷 한 벌 못 사주고 맛있는 고기 반찬 한 번 배불리 못 먹이는 그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 죄책감보다 더 무거운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평생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비난을 방패 삼아 이름 모를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내셨던 겁니다. 동생은 통장 내역과 메모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벽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나무를 팔아 손톱 밑이 새까맣게 타버리도록 일해서 번 돈들이, 우리가 궁상 맞다고 구박하며 던져버린 그 돈들이 누군가의 멈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는데 동생의 절규는 텅 빈 집안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비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던 그 평범한 오후에도 엄마는 시장 골목 얼음물에 손을 담가 나무를 씻으며 그 아이들의 내일을 사고 계셨던 겁니다. 올케 역시 할 말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색하게 구는 것이 자신을 미워해서라고 자식들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비난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올케는 엄마가 남긴 구멍난 양말 한 뭉치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거냐며 모질게 내뱉었던 독설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가계부 옆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엔 수술비를 지원해준 아이들의 수술 날짜와 경과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영수 수술날 잘 되어야 할 텐데 민지 퇴원하는 날 다행이다. 엄마에게 이 아이들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못해준 사랑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속죄하며 키워낸 또 다른 자식들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며 그 미안함을 가슴 깊은 곳에 묻은 채 독한 짠순이 역할을 자처하며 고독하게 사셨던 겁니다. 저는 엄마의 낡은 손바지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환불했다던 제 코트 대신 제가 예전에 드렸던 제 명함 한 장이 꼬깃꼬깃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돈이 아까워 코트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코트를 팔아 누군가를 살리고 대신 딸의 명함을 심장과 가장 가까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당신의 자식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명함을 붙잡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편지 더미 속에는 아직 뜯지 않은 노란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불과 일주일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뜯는 순간 우리 남매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노란 봉투를 여는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엄마의 마지막 유언장이었습니다. 글씨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비뚤비뚤했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번져 종이가 울퉁불퉁해져 있었습니다. 동생과 올케도 숨을 죽인 채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서류 속에 혹시라도 우리를 위해 남겨둔 작은 땅 한 평, 혹은 비상금 몇 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비겁한 기대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펼치자마자 저희는 비명 같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엄마가 살고 계시던 이 낡은 집마저도 사후에 인근 보육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각막과 장기 모두를 기증한다는 서약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당신의 몸뚱이 하나, 낡은 집 한 칸까지 이 세상에 전부 내어주고 가실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그 순간 거실의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웬 낯선 중년 남성이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친구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장례식에도 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갑자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사실 이 말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풍비박산 났을 때 나 학교 관두려고 했었잖아. 그때 우리 몰래 등록금 다 내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 바로 너네 어머니였어.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앞길까지 몰래 닦아주셨던 엄마. 그런데 저는 엄마에게 뭐라고 했었나요? 친구들 앞에서 엄마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럽다고 제발 학교 근처엔 오지도 말라고 모진 소리를 퍼부었지 않았습니까? 철수는 벽에 걸린 엄마의 영정 사진을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성공해서 효도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철수의 울음소리가 기폭제가 되어 제 안의 모든 인내심이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렇게까지 살았어? 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옆에 있던 동생도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손톱 밑이 다 빠지도록 나무를 팔 때 우리는 엄마가 돈만 아는 노인네라고 욕하고 다녔어. 엄마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눈 좀 떠봐. 올케 역시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숨겨두고 자식들을 괴롭힌다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괴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낡고 좁은 방 안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넘게 지켜온 그 숭고한 침묵이 자식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지켜온 그 고독한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시린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며 말입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힘겹게 내뱉었던 그 작은 목소리. 애미가 너희한테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 말은 재산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따뜻한 고기 반찬 한 번, 예쁜 옷 한 벌 제대로 못 해주고 남의 자식들 살리는데 평생을 바친 그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몰라준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엄마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곡의 끝에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요. 엄마의 낡은 영정사진 앞에서 우리 남매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과 친구 철수의 고백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엄마에 대한 원망을 단번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가 지독한 짠순이라고 비웃던 엄마의 등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거대한 사랑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엄마가 남긴 낡은 통장 뭉치를 가슴에 안고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그 추운 겨울날 손이 다 터지도록 나무를 팔 때 나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면서 엄마가 돈 안 준다고 욕이나 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와줘. 동생의 절규는 텅 빈 집안의 벽을 치고 돌아와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옳게도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숨겨두고 자식들을 괴롭히는 괴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괴물 같은 노인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성자였다는 사실 앞에 올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올케는 엄마가 신던 10번도 넘게 꿰맨 낡은 버선을 손에 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년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제가 그 돈을 탐내고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낡은 가계부 맨 뒷장에 붙어있던 아주 작은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펼치자 거기엔 엄마가 지난 30년간 후원했던 아이들의 이름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월 6일 우리 딸이 학교에서 울고 왔다. 새 운동화가 갖고 싶단다. 사주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지만 오늘 민우 수술비가 입금되어야 한다. 딸아, 미안하다.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꼭 용서해다오. 0월 0일 아들이 용돈 좀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아들아, 엄마는 돈이 싫은 게 아니란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고맙다. 하지만 이름 모를 저 아이들은 오늘을 못 넘기면 죽는단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눈물을 보며 엄마의 심장은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새 운동화 한 벌 못 사주는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 사적인 고통을 견뎌내며 더 큰 생명을 살리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엄마의 짠순이 짓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세상의 사랑을 빚갚는 엄마만의 처절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속
그 깊게 파인 주름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혼자서 그 비난 다 견디느라 얼마나 외로웠어? 우리가 엄마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때 엄마는 그 칼을 맞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했지? 제 물음에 영정 속 엄마는 여전히 말없이 인자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는 일도 엄마의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엄마의 낡은 집 거실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이 거룩한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가 엄마의 못다한 길을 이어가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엄마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원장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우리 아이들이 밤새 울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엄마가 살려낸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주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 그리고 건강하게 뛰는 심장 소리 속에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 봉투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낡은 집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편지 더미 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동생과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우리 남매의 어릴 적 빠진 유치와 돌 때 찍은 낡은 사진, 그리고 엄마의 지문이 닳도록 만져서 너덜너덜해진 작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그 통장은 기부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 결혼 자금, 우리 아들 첫집 장만이라는 글자가 엄마의 서툰 글씨로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돈을 모으려다 기어이 그 돈마저도 당장 숨이 넘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뺏으셨던 모양입니다. 통장 내역 곳곳에는 미안하다, 이것만 쓰고 꼭 채워놓으마라는 글자들이 눈물 자국과 함께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끝내 그 통장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빈 통장을 보며 그 어떤 수억 원의 잔고보다 더 묵직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당신의 온 영혼과 미안함을 이 빈 통장에 꾹꾹 눌러 담아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나직이 읊조리자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은 현금이 찍힌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바빴던 우리 남매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전 생애를 바쳐 증명해 보이신 것, 그것이 엄마가 남긴 가장 거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구멍난 양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대신 엄마가 구한 그 수많은 생명의 무게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시장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100원을 아끼려 실랑이를 벌이고 누군가는 낡은 옷을 입고 고단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질구질하다며 눈을 돌렸을 그 풍경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숭고한 사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시장통의 차가운 바닥이 사실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구원의 현장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아꼈던 아이들이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가듯
우리도 엄마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엄마의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못다 채운 그 빈 통장을 이제는 우리 남매가 사랑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엄마의 몸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떠났지만 엄마가 살려낸 수십 명의 심장 속에서 엄마는 매일 아침 새롭게 고동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이 너무 낡고 초라해 보이시나요? 혹은 그분들의 인색함과 고집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디 그 낡은 겉모습 속에 숨겨진 부모님의 진심을 단 한 번만이라도 깊이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느라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외로워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저처럼 부모님의 텅 빈 방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분들이 입고 계신 낡은 옷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가장 화려한 갑옷이었음을, 그분들의 굳은 살 박인 손등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준 가장 든든한 방패였음을 늦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이제는 꿰맨 양말도 낡은 손바지도 다 벗어버리세요. 그곳에서는 엄마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으며 가장 예쁜 새 옷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만 드시며 편히 쉬세요.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